자, 안녕하세요. 네, 그 독일안의 경매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생각을 했던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부동산 어떤 그 경매에 있어서 우량 물건을 바라보는 눈 또는 우량 물건을 검색을 할 때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눈, 그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뉴스를 많이 보십시오. 원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봐야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권리 분석이나 해대고 가끔 물건이나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는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입장에서는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뉴스에는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에도 민감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을 했던 게 뭐냐면 가끔이라도 뉴스를 가끔 읽어주는 게 어떨까. 뉴스에 관해서 제가 뭐 논평할 일이 따로 없죠. 기자도 아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논평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제가 그 제 책상에서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듯이 이렇게 가볍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냥 뉴스를 따로 시간 들여서 볼 필요 없이 그냥 제 팟캐스트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 뉴스는 내가 본 효과가 생긴다 이거죠. 예, 그런 어떤 가벼운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그냥 뉴스를 봅니다. 사실은 뉴스보다도 더 재밌는 게 댓글이죠. 예. 댓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읽어볼 수가 있죠. 어차피 이제 모두 다 찬성하는 정책이란 건 없는 거니까 뭐 이래저래 뭐 심심풀이로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동산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이슈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그 정치든 경제든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또는 좋은 글이라도 있으면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그 최근에 있었던 이 그 뉴스 중에서 지금 오늘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검색이 되었던 기사들을 한 서너 개 정도, 둘, 여섯 개, 여섯 개 정도를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파트 헐값 경매 꿰어 억대 계약금 사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일단은 이 우리가 그 경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매의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직접 돈을 가지고 법원에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써내고 직접 그 봉투에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 특별히 사기를 당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은 계약금 사기라고 돼 있죠. 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기업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업 부동산 업자 이게 뭘까요? 헐값에 그 송파구의 아파트를 경매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억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가로챈 50대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싼 가격에 부동산 경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억대 계약금을 뜯어낸 혐의로 고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2011년 7월 지인을 알게 된 장모 씨에게 59세네요. 기업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송파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1억에 받아준다. 요것도 좀 이건 저는 이 기사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요. 조금 너무 터무니없이 싸죠. 정말로 이렇게 그 1억 8천에 해주겠다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싸니까 눈이 이렇게 탁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계약금을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차례에 걸쳐서 1억 8천을 챙긴 혐의 이렇게 돼 있죠. 피해자들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한테 한 5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명 이렇게 몇 천씩 했던 모양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계약금을 받고 정적을 감췄다. 사실 이런 게 요즘에 통하는지 사실은 좀 의아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뭐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피해자들은 아마 경매라고 하면은 아주 신물이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매쟁의금 사기꾼 요렇게 인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경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 본인이. 그죠? 계약금 사기라는 것은 솔직히 좀 드문 일입니다. 계약금 사기라는 것은. 예, 아마도 이제 요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주변에 이런 것들은 전해주세요. 경매라는 것은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입찰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 대리 입찰을 시킬 때에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자, 4일 부동산 대책 건설업체 도산위기. 정부의 4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주택 거래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로와 산업단지 개발 등 일반 건설 경기는 오히려 크게 둔화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요 아래 있더군요. 여기 있네요. 부동산 시장의 두 바퀴인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에서 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개발 등 공공 부분의 건설 시장 활성화 대책이 제외돼 있다. 그래서 한 바퀴로 된 수레 같다라고 한대요. 지금 이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려면은 여기에는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은 솔직히 어떤 그 민간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죠. 예, 민간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두 바퀴 민간과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그 됐고, 이거 아까 읽어드린 거네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네요.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광급공사 발주 물량을 줄이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수준 안의 도산의 위기를 막고 있다. 발주된 공사의 공사비를 10% 삭감하겠다면서 설계 변경까지 요구한다. 청주의 한 건설업체는 250억의 도로공사를 수주했으나 과다 설계를 이유로 공사비를 2억 10억 원으로 축소해버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뭐 이거야 뭐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감사를 벌여서 과다 설계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했다. 다른 공사 현상도 비슷하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한테는 우리 같은 개인한테는 실감나게 다가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자, 그러고요. 여기 끝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 부분의 4대강 사업에 몰입하는 동안 주택 시장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주택시장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의 두 바퀴 중 하나를 빼버리고 출발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이거가 이제 원론적인 거고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몰입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그 우리나라의 국내 재정 적자를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는 그 주택 시장에 몰입하는 모양새다라고 하지만 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발생하는 어떤 재정 적자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너무 많은 재정 적자를 내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일단은 두 개를 다 잡을 능력이 안 됩니다. 우선은 돈이 있어야 뭘 해보죠. 혜택을 주고요. 그래서 아마 돌아볼 기회가 겨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남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 조직법까지 시작을 해서 너무 혼란스럽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미진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 다음에
예, 자꾸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자, 이거 하나를 읽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그 전국 단위로 용적률 300% 전국의 일괄 확대 이렇게 돼 있네요. 용적률이라는 건 여기 읽어볼게요.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규정, 법률 상한선까지 적용 강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재건축 완화. 이 재건축 완화라는 얘기는 정말로 오랜 동안 나오는 이슈죠. 잘 안 되고 있지만은요. 이 재건축 완화도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합니다. 그래서 규제만 완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강남에 가보면 아파트 같지도 않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재건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이제 열악하니까요. 예, 법률 상한선까지 적용을 강제화한다. 이런 게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별로 제각각 적용되던 용적률을 사실상 300%로 일괄 확대. 4일 부동산 대책 보완책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부담을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깐깐했던 용적률 제한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강북 지역 낡은 아파트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에? 강북 지역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우선은 1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건축 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관련 현행 지자체별 제각각인 용적률 적용 규정을 법률이 정한 300%까지 최대한 적용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계획법은 일반 주거지역을 1종 3종으로 나누고 상한선을 200, 250, 300인데 실제로는 조례로 뭘로 있습니까? 150, 200, 250 조금씩 줄였죠? 한 50%씩 법으로는 200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얼마를 했습니까? 150, 250, 200, 300, 250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이 분당이나 일산, 강남 등의 상대적으로 중저층 아파트들이 밀집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이노근 의원은 수직 증축 허용과 관련해 지역별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양도세 경감안이 지역 소득의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정부가 면적 제한을 삭제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면적을 아까는 뭐 했습니까?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양도세 면제 이렇게 했는데 정부 입장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는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양도세가 면제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강남에게는 맞죠? 85제곱미터 이하면 27.5평 정도인데 9억 원 이하까지 충족시키려면 강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다만은 강북 같은 데에서는 25.7평이 너무 아니죠. 아파트 금액은 싸면서 평수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북이라든지 조금 강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9억 원 이하 27.5평 이하여야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게 되면 금액은 9억 원 이하지만 평수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정작 강북이라든지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를 면제 안 해주는 어떤 효과가 발생시켜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지역 소득별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돼서 면적 제한을 삭제한 걸로 정부에서는 강남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9억 원 이하만 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즉 면적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만 정해놓고 지자체별로는 실제하고 다르게 50% 정도 허용을 하지 않았고 나름 깐깐하게 용적률을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법률이 정한 최대치인 300%까지 일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서 심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거의 혜택으로는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중고층의 낡은 아파트의 단지가 있는 북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숨통이 트인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요. 층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층수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사업자들, 건설 사업자들이 수익이 좀 더 남겠죠. 수익이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익의 일부를 또 원주민들이 좀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현행 국계법의 법정 상한 용적률과 지자체의 조례 사이 용적률 차이가 만들어온 지역별 차별 논란 해소는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이 줄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해소하겠다. 그렇죠? 저층으로 가버리면요, 그 원주민들이 일부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착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층수를 높이면 뭐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정착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용적률을 확대해줘서 수직 증축은 물론 뉴타운화 재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높게까지 지어주면 되는데 뭐 이제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부실 공사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을 푼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로 표시가 나진 않겠죠? 뭐 건축이라는 게 뭐 오늘 법 바뀌었으니까 내일부터 뚝딱뚝딱 하자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